거는 계속 서울 변호사회 그 변호사 문화회관에서 해가지고 좀 딱딱한 공간에서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장소가 좀 편안하게 좋은 장소고 하니 편안하게 서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이제 저희 포럼 지구와 사람이라는 이제 단체에서 지구법 학회를 처음부터 대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제 가운데 법학원 문제학부에서 환경법 강의하시는 박기영 교수님이십니다. 이끈다는 표현이 딱 걸리는데요. 아, 네, 그럼 정정하세요. 이끌잖아. 진짜 예.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고 지금 예전에 항상 진화 중인 그런 모임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들 열려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아주 편안한 공간도 저희들이 마련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과 자연의 원리인데 토마스 베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고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상가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분 책이 다수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따로 저희들 이제 지구법학 모임을 하면서 따로 이분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별도로 또 이 토마스 베리 공부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사실 토마스 베리 선생님의 어떤 사고 이런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지금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토마스 베리 지구법학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오늘은 자연의 권리를 시작으로 해서 토마스 베리 지구법학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 뭐 지금까지 환경법 학계에서도 이제 자연의 권리가 뭐 사실 우리나라 전체 뭐 좀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한번 붐이 쫙 일어나고 나면 쑥 빠지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전반적인데 법학에서도 하여튼 이 자연의 권리가 한때 이렇게 논문들이 쭉 나왔다가 이제는 뭐 거의 최근에는 이제 이런 논의가 자연의 권리론에 하는 논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자연의 권리론을 처음 접했을 때는 배우는 진짜 자연의 권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적 근대화 담론, 우리 근대화를 좀 더 이제 생태화하게 되겠다. 이런 논의들이 훨씬 현실적으로 저는 다가왔고 사실 저런 자연의 권리론에 대해서 거의 한때 붐이었을 때 저는 되게 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붐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경법에 대한 되게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환경법이 지금 이제 60년대 환경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환경법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되게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소관의 법률만 해도 한 60여 개 정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환경법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달되면 더 환경 보호도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기대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하여튼 물론 저도
그동안에는 하여튼 환경법 제정이라든지 개정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이러저러 많이 참여를 했지만 하다 보면서 점점 뭐가 공허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 그런 느낌을 하여튼 이런 토마스베리의 어떤 그런 연구를 하면서 조금씩 그런 내 공허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좀 길었는데요. 이 자연의 원리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나오미 클라인이 2016년에 그 영국에서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오리엔탈리즘 아시죠? 그 사이드 강연 특별 강연을 했는데 그때 던졌던 질문이 이 타자화와 기후 변화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라는 화두였습니다.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제 타자화 연구의 이제 거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이제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또는 다른 지역에 속한 사람을 무시하고 재단하고 발가벗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 클라인은 이 오리엔탈리즘의 핵심을 이 기후 변화와 관련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동일한 권리를 갖는 동일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책임은 없으면서 기원은 없으면서도 이제 그 비에 전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이제 집단에 속한 이제 사람들을 특히 이제 지칭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타자와 기후 변화의 관련성을 쭉 저희 강연에서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 타자화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요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계속 지금까지 자연의 원리를 이야기를 할 때 자연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인간의 어떤 편익을 위한 그런 식의 논의가 계속 되어 왔는데 이걸 이제 타자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타자화라고 하는 요 개념을 잠깐 찾아보니까 이게 페미니즘 이론의 중심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즉 인간성을 가진 누군가의 주체성을 지워버리고 도구적 가치만 있는 타자, 객체, 대상으로 대하여 그 사람을 객체의 지위로 격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타자화이고 결국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이 타자화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주체화하는 오브젝티피케이션의 어떤 그 반대 명제, 서브젝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누스바움의 그 타자화 사고 방식을 7가지 특징을 이렇게 도구성부터 해서 주체성 부정까지 쭉 이렇게 특징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자연의 원리에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라고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도구성과 마지막에 이제 주체성 부정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론을 쭉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현행 환경법의 어떤 문제점, 결국 이 환경법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회의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 환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외부 효과, 특히 뭐 이제 경제 발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이제 내부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 도구,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제시하는 게 이게 이제 환경법의 사실은 전부라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부터 포함해서 뭐 각종의 배출권 부과제, 가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 외부 효과 이 문제를 내재화하는 내부
제고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이제 환경법이 아니라 이제 법 시스템 전반으로 그 비판의 지평을 확장을 하면 결국 현재 법 시스템에 내재한 근본 이 흠이 결국 살아있는 존재를 단순한 객체 내지 재산으로 취급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평형성, 자원으로, 재산으로, 자연 자본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이 태도가 우리 현재 법 시스템에 내재한 근본 결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문제의식들이 집약적으로 이제 표출된 게 바로 이제 2010년도에 이 오슬로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슬로 선언은 이제 이처럼 이제 환경법의 전문가들인데 기존 현행 환경법의 어떤 그 회의감을 느낀 이런 이제 환경법 변호사들 전문가들이 만든 하나의 어떤 플랫폼인데 거기서 2016년도에 이제 그런 그 원칙 오슬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현재 어떤 생태 위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이제 생태 위기를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원인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생산 소비 패턴이라든지 인구 성장이라든지 지구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슬로 원칙에서는 그 환경법 여기는 환경법을 되어 있는데 법 전반이라고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경법에 이제 내재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존재론, 방법론 이런 것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문제. 우리 역시 이제 이 근대 이제 서양법을 우리가 이제 배수를 했는데 여기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들, 어떤 종교적인 인간 중심주의, 인간 종 중심주의, 데카르트의 어떤 이중론, 그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개인주의, 그다음에 윤리적인 어떤 공의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인 성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보시면 이제 이 자연을 결국 이제 타자로 여기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의 권리를 지금까지 이제 타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의 권리를 결국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주체와 전략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상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종래 이제 백인 성인 중심의 어떤 권리 주체론에서 쭉 권리 주체 인정법이 쭉 확장되어 오는데 노예, 원주민, 장애인, 여성, 그다음 최근에 이제 동식물 권리. 이제 더 나아가서 개별 개체가 아니라 어떤 종, 소수, 강, 산림, 바다 등 여기까지 이제 이 권리 주체성에 관한 이제 논의가 이제 쭉 확장이 됩니다. 지금 요 앞에 지금 앞부분 지금 서브젝테이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제 페미니즘 이론에서 지금 나오는데 요 지금 요 전단의 논의하고 지금 후단의 논의는 이제 우리 이제 환경윤리에서 이야기되는 논의인데 이 논의 구조와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흥미있게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주체와 전략에는 그게 이제 이 기술적인 디스크립티브라고 기술적인 부분과 이제 노머티브 규범적인 어떤 두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되는데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그 동료 시민은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주체와
한 요소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규범적인 주체화 요소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어떤 동료들의 어떤 가치를 객관적인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 규범적인 이런 요소로 바로 이 주체화 전략이 이제 구성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 테일러 생명 중심적 관점을 지금 아주 유명한 이제 환경 윤리학자인데 테일러의 논의도 보면 생명체의 어떤 그 생명체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고유한 선, 생명체, 고유한 선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 어떤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생명 중심적 관점을 받아들일 때 또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규범적 주장을 이제 이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자연의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 가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 조건인데 이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테일러는 단순히 이제 생명체가 자신의 어떤 고유한 이익을 받는다 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생명 중심적 관점을 받아들일 때 이제 규범적 그런 평가로서 인식으로서 내재적 가치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이제 논의의 또 부정한 내용이 굉장히 유사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의 권리를 이 주체화 전략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차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통 이제 법학에서는 이 권리 명제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개별 이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그냥 권리로서 인정이 되는가라고 하는 법학에서 일반적인 법학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권리 명제론인데 권리가 이제 우리가 성립을 하는 것은 이제 개별 이익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 개별 이익이 보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호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어떤 시민들의 규범 의식이 형성되면 거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자유권이라든지 청구권이라든지 면제권이라고 하는 특정 권리 형식으로 구체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 권리로 성립하기까지는 이제 개별 이익이라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이제 앞서 이야기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보호 부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노머티브라고 하는 그런 규범적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은 비로소 이제 어떤 주체의 어떠한 형식의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법 판례라든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자연이 갖는 어떤 그런 고유한 어떤 이익 그러한 자연의 어떤 고유한 이익을 이익의 어떤 보호를 부여해야 됐다는 어떤 규범 의식의 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연의 어떤 본원적 가치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와 이제 반대되는 어떤 가치를 이제 우리 자연의 본원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의 그 본원적 가치와 관련해서 이제 그 환경윤리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주관적 본원 가치설, 객관적 본원 가치설이 있고 객관적 본원 가치설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내재적 가치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유력 다수의 좀 지지를 받는데 이 내재적 가치설이 다시 이제 누가 그럼 이러한 내재적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는 어떤 자연적 실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저렇게 피터 싱어의 유정론 이렇게 번역을 합니까? 김 교수님 이거 센티언티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정성을 가지는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고통을 느끼는 이제 존재가 이렇게 우리가 고려돼야 될 어떤 도덕적 이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터 싱어의 논의이고 어떤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어쨌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어떤 존재 이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테일러의 이제 그 바이오센트리즘 생명 중심주의.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종과 생태계에도 이제 또한 고유한 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에코센트리즘이라고 하는 생태 중심주의인데 이게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레오폴드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우리가 그 자연의 권리를 논의할 때 우선 이제 전제로 이러한 자연의 그 본원적 가치, 특히 이제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이제 전제에서 이제 권리, 자연의 권리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이야기할 이제 그 토마스 페리는 사실 이제 요 어떻게 보면 에코센트리즘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 지오센트리즘이라고 정도로 했던 우주 그리고 지구를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오폴드의 이제 그런 생태 중심주의보다 훨씬 더 이제 인식의 지평을 지구로까지 우주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런 사고의 어떤 지평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오폴드의 이 에코센트리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지금 어떤 좀 우리가 자연의 권리론을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의지했던 이제 논의들이 주로 이제 테일러의 이제 생명 중심적 관점, 그 다음에 또 레오폴드의 이 생태 중심적 관점입니다. 기존의 자연의 권리론이 조금 많이 기대했던 논의. 보시면 이제 이 생명 중심적 관점의 핵심 신념은 네 가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똑같은 이유에서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두 번째, 인간을 포함해 모든 종은 상호이전 체계의 일부이다. 세 번째, 모든 생명체는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자기 고유의 선을 추구한다. 네 번째,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내재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테일러는 자연 존중을 궁극의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 태도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기대는 자연의 권리론 많이 기대는 이제 논의가 이제 레오폴드의 이제 대지윤리, 이 생태 중심적 관점은 이제 대지윤리에서 이제 기원을 했다고 하는데 레오폴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들이 지난한 진화 과정의 산물로 서로 이제 생명 과정에서 상호 연결된다. 전체로서의 어떤 생명 공동체 주의를 두며 생태계 구성과 생태적 과정 유지에 이제 노력을. 그래서 대지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포함된 대지 공동체. 사실 이제 고통을 받는 존재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어떤 인식, 관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유정적 존재만이 권리 주체다 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생명 있는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어떤 주체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런 테일러의 관점도 사실 요즘 어떤 전반적인 의식 수준에 비춰보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단일한 실체로서의 어떤 강, 산의 어떤 주체성을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권리성을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훨씬 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과 산에 동물의 권리를 주자 이 부분은 참
부담 없이 좀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강과 산, 호수 특정한 종의 권리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이제 주장이고 이제 거기에는 어떤, 이런 어떤 생태주의 중심의 어떤 기본적 관점 이런 것들 획득으로부터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의 권리를 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체와 전략으로서 자연의 권리. 사실 저도 이제 여기서 지구법학에서 이제 공부하기 전까지는 사실 흐물한 개구리였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제 내용은 사실 요 스톤 교수의 이게 답니다. 나무도 원고 적격을 가져야 하는가. 제가 환경 그 실무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딱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이른바 원고 적격의 문제거든요. 주로 이제 환경 단체 소속한 활동가들이 이제 뭔가 하여튼 자연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 때 가장 문제 이제 닥치는 문제가 바로 이제 도대체 당신이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원고 적격의 문제인데 그래서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스톤 교수의 저 논문 책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 스톤 교수의 논의는 비교적 이제 우리 환경법 하는 학자들은 비교적 이제 저 논의에는 조금 이제 친숙합니다. 원고 적격의 문제가 많이 논의가 법적 쟁점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그 법적 쟁점을 조금 이제 그 자연에 유리하게 이제 좀 법적 원고 적격을 이제 인정받고자 해서 주로 의지했던 이제 그 문헌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스톤 교수의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자연의 권리를 이제 세계사적인 어떤 지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자연의 권리에 관한 논의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한번 쭉 보시면 이제 1972년도를 이제 그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제 89년에 이제 내시 교수의 자연의 권리 이야기를 합니다. 내시 교수 자연의 권리에서는 이제 노예, 여성, 그 밖의 존재들이 어떻게 이제 법적 권리 체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제 토마스 베리 이후에 좀 이따 이야기하고자 하는 토마스 베리의 저 논의가 있었고요. 2003년에 이제 콜리논 이제 야생의 법 요거는 저희 지구법학계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토마스 베리, 스톤, 내시 이런 논의들을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종합을 해서 서술한 책입니다. 그리고 뭐 2006년도에 이후 그 작은 마을에서 이제 저렇게 자연의 권리 법률안 있었고 2008년에 에콰도르에서 헌법에서 이제 자연의 권리를 인정을 했고 2009년에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 2010년 쭉쭉쭉 있는데요. 제가 일단 요 정도 2010년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2016년까지 이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1972년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연의 권리에 관한 논의들이 어쨌든 쭉 이어져 왔다는 거고, 하여튼 최근 들어서 판례라든지 법률을 통해서 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에서
그 하모니 위드 네이처로 하는 일종의 이제 플랫폼, 직접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어떤 그 지구의 권리들이 입법이라든지 정책, 또 판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 보고 쭉 하고 있고, 계속 요 하모니 위드 네이처,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 발전 제12 목표와 관련해서 논의들을 계속 유엔이 계속 좀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게 이제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과거에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보면 말도 안 된다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상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권리가 이제는 이제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 추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스톤의 자연물의 권리로는 시기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 1972년에 이렇게 하여튼 자연물의 권리론이 나왔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저게 뭔가 하여튼 자연의 권리론 인정이 뭔가 하여튼 굉장히 이제 심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고의 어떤 전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런 이제 자연물의 권리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의 특이한 어떤 그 실용주의적인 어떤 사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거창한 어떤 그런 어떤 철학 이런 논의보다는 하여튼 이 권리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걸 공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승인될 때 존재하는 거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그런 입장, 특별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어떤 심플한 입장을 전제로 해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자연물도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을 후견자를 통해서 그 이익이 이제 이야기될 수 있고, 또 이제 법적 구제를 통해서 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이런 기준을 다 충족한다. 그래서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하여튼 명쾌하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2008년에 이제 그 에콰도르 헌법에서 이제 그 헌법의 이제 표시 명문화된 이제 자연의 권리론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제 특히 이제 실무가들 궁금할 텐데, 자연의 권리가 인정됐을 때 그럼 실무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헌법 이후에 그 자연환경 소송에서 이런 에콰도르 헌법이 어떻게 이제 작용했는지 그런 것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자연의 권리를 한번 보시면 별도의 독립된 이제 장으로 자연의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조에 생명이 재창조되고 활성되는 곳인 자연 또는 어머니 대지, 파차마마, 원주민 이제 말로 파차마마라고 하는데, 자신의 존재와 생명의 어떤 순환과 구조, 기능, 그리고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그 재생성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들과 민족은 이렇게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72조의 원상 회복될 권리도 갖는다. 그리고 제73조의 국가는 이런 자연 순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요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연의 권리 조항이 실제 이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고 한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가 최초의 판결입니다. 이거 제가 PPT를 작성을 잘 못 만들어서 일단 사진만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 이제 빌리밤카라고 하는 그 강인데요. 요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도로 확장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폐기물을 이제 강에다 이제 무단 투기합니다. 이렇게 투기하면서 이제 강폭이 확 줄어들면서 이제 유속이라든지 유속도 줄어들고 이제 유류 물의 흐름도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제 요 주변에 이제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홍수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재산 피해를 받았는데 특이하게 이제 자기 재산 피해를 주장한 게 아니라 이 강의 권리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1심에서는 법원은 원고 적격이 없다. 청구를 기각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헌법에 이제 자연의 권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아까 72조 보셨지만 그죠?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고는 원고 적격이 있고 그래서 강의 이익을 위해서 원고의 보호 조치를 청구를 인용합니다. 주문이 지금 6개로 주문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지방정부가 일카간바 강 주변 지역의 정화, 복원 계획, 또 지역 주민들의 피해 회복 계획 이런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또 허가 신청도 다시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저감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문 5번째 보면 이런 계획들 조치들을 이제 적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위원회 ombudsman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판결에 따른 명령 이행을 감독하고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주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 이제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사건인데 보시면 이제 요 시민들이 그 건설공사를 이제 중단할 것을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자연의 권리를 인용하면서 요 지금 도로 정비 예정 지역이 일부 종의 서식지에 해당되네요. 특히 바다 이구아나 그 밖에 다른 종의 이동 경로를 가로지른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헌법상의 사전주의적 보호 조치하고 권리 간 위계성, 그러니까 자연의 권리 그 에콰도르 헌법의 헌법의 기본 가장 핵심 정신 이제 부엔 비비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좋은 삶인데 좋은 삶을 이제 핵심 가치로 이제 내세우면서 그 좋은 삶이라고 했을 때 이제 자연과 좋아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자연의 권리가 부엔 비비르라고 하는 그 헌법의 최고 상위 가치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자연의 권리도 이른바 그 밖에 어떤 경제적 권리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권리 간의 어떤 위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 간의 위계성을 언급하면서 또 앞선 그 일카반바 강 사건을 선례로 인용을 하면서 정부는 공공사업보다는 어쨌든 자연의 보호할 의무를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보호조치 청구를 인용을 한 사례입니다. 그 밖에 어쨌든 자연의 권리를 인용해서 승소한 판례들이 다수 있고 물론 또 자연의 권리 조항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그런 이제 판결들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승소한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자연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게 법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본 요런 내용들이 사실 제가 이제 환경 소송을 하면서 늘 이제 걸렸던 문제들이거든요.
원고 적정 문제가 이제 걸리는데 원고 적정 문제는 이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면 자연의 권리의 이제 후견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적정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자체의 이익을 이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점. 이제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는 아까 이제 그 강사례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연 자체의 이익을 이제 고려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익 형량에서 자연보호 이익의 어떤 그 잠정적 우선성, 그러니까 권리가 미개성 부분이죠. 지금 새만금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그 다수 의견 2명의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11명의 이제 대법관은 환경 보호 가치와 환경 가치와 개발 가치는 동일한 가치다. 동일한 헌법상의 가치이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건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향을 통해서 하여튼 뭔가 의사결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2명의 대법관은 개발 가치보다는 자연 가치가 더 우선한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사전 예방의 원칙, 사전 배려의 원칙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내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 당연히 어떤 경제 성장, 개발 가치보다 자연 보호 가치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물론 저 우선이라고 했을 때는 절대적인 우선, 확정적인 우선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우선. 다시 말하면은 이 자연 환경을 훼손해서라도 뭔가 하여튼 정말 우리가 절대 불가결한 어떤 가치 때문에 우리가 불가결하게 자연을 훼손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증명되지 않으면은 자연 가치에 우선을 두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잠정적 우선성입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기존에 지금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는 사실 환경 가치와 경제 가치, 재산 가치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인데 그러한 생각을 자연의 권리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생각에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고 이익 형량이라고 하는 실무에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판결 결론 도출 과정이 저 이익 형량에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명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연의 권리가 도입이 된다면 저 사전 예방 그리고 사전주의 원칙도 당연히 이제 일종의 패키지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들어오게 되고 사전주의 원칙이 도입된다 그러면 이 증명 책임의 전환 이런 것들도 좀 법리적으로 정당성을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일단 개발을 하려는 사람이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주의 원칙이 이제 지시하는 어떤 증명 책임 전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증명 책임 원칙에 따르면 이제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사전주의 원칙에 따르면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너무나 큰 이런 경우에는 증명 책임 전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자연의 권리 인정에 따라서 법 실무에 긍정적인 줄 수 있는 영향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금방 지나가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기 특히 이제 말씀드린 어스 주리스프루던스라고 하는 또 지구 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엔에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만든 저희 HWN이라고 하는 이제 논의의 장 플랫폼에 2018년 대화 주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지구 법학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대화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하몬 위드 네이처 공식 이제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하여튼 뭐 관련 문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게 지금 이제 2018년 요 이제 자료인데 이 자연의 권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에 보면 이제 세계 각국에서 자연의 권리가 이제 입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각국의 이제 그 트렌드를 다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문서입니다. 유엔의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자연의 권리가 이제 정말로 뜬구름이 아니라 이제 되게 현실 개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쭉 이거 정리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오슬로 선언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현행 환경법에 내재한 어떤 그런 철학, 방법론, 그다음 뭐 존재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면서 이제 에콜로지라는 어떤 법에 따른 어떤 가치, 원칙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에코센트릭 주리스프루던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금 얼스 주리스프루던스 지구 법학도 요 에코센트릭이라고 하는 요 생태 중심적 법학의 한 내용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 페미니즘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어떤 생태법의 가치와 원칙들이 헌법이라든지 또 국제 이론에서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태 헌법 국가론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생태 지속 가능성, 커먼즈 운동, 그다음에 지구 공유지, 글로벌 커먼즈 티어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생태적 가치와 원칙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각각의 어떤 이런 접근 방법들이 이런 이론들이 접근법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어떤 공통의 어떤 그라운드를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하고 강화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0분 안에 하여튼 토마스 베리의 지구과학을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뭐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좀 관심을 지나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는 하여튼 우리 아까 열린 그런 채널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베리의 이제 지구 법학론을 보려면 사실 우주론, 존재론, 규범론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베리의 사고의 지평은 이제 우주 진화 과정에서의 어떤 지구, 또 지구 안에서의 어떤 생명의 어떤 진화 과정, 생명의 진화 과정에 완결판으로서의 인간 이렇게 이제 쭉 사고의 지평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종교 색채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기존의 어떤 제도 종교의 어떤 논의 거기에 담겨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카톨릭 신자지만 그 제도 종교의 어떤 그런 신관에서 특히 이제 의인관이라고 그죠? 인간을 신처럼 이제 신을 인간처럼 이제 사고하는 그런 의인론적 신관에서 절대 탈피한 그런 종교성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우리 태양계 행성지구 그다음 이 어떤 진화적 창발성 안에서의 어떤 인간 공동체 그래서 이제 우주를 이제 어떤 이렇게 신비의 제1의 계시다 보고 이러한 우주는 단일체로 시공간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으로 함께 결합된 존재들의 상호작용하는 본원적으로 관계 맺어진 공동체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제 부분은 특히 이제 인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세 가지 기본 법칙을 이렇게 분화, 자기 조직 내지 주체성, 그리고 친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구 법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 우주의 기본 법칙이 바로 이제 자기 조직 내지 주체성과 그 다음에 우주를 그런 주체들 간의 어떤 친교,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 간의 친교로 특히 저 두 가지 법칙이 특히 이제 이 지구법학에서 의미를 가지는 내용입니다. 7번 보시면 이제 이 태양계 내에서 지구는 스스로 창발하고 양육하고 규율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하부 시스템은 이러한 상위 시스템으로서의 지구 시스템대로 통합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에 보시면 지구는 주체의 친교이지 단순한 객체의 집합이 아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서 인간의 역할을 저렇게 성찰의식을 그 진화의 어떤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면서 이러한 성찰의식을 강조를 하고 이 성찰의식으로부터 인간의 어떤 책임성을 이끌어냅니다. 성찰의식이 있으니까 이 인간이 하여튼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성찰의식으로부터 인간의 책임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인간의 종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역사적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벨의 이제 존재론적 규범론은 바로 저겁니다. 들판을 갔더니 하얀 백합이 무더기로 피어있는 광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저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합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선이다. 반대로 저 백합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훼손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저 경험을 하게 되고 저 경험이 자신의 생애 내내 하여튼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이제 존재론적인 규범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의 존재이익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물.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세계 역시도 어떤 그러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힘, 특질, 장엄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 역시 이제 존재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벨리는 권리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이런 자연적 실체, 인간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자연적 실체도 이 지구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격. 그리고 이제 이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 요소가 갖는 기본적 권리를 존재할 권리, 또 서식지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 지구 공동체의 부단한 어떤 진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의 기원,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이제 분화됐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딱 10가지 태제로 2001년도에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권리가 존재론적 권리, 이제 존재가 기원하는 것에서 이제 권리가 발생하고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를 결정한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권리를 이런 지구 공동체 안에서 부단한 진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로서의 자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첫 번째 태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모든 존재 양태의 활동에서 1차적인 규범 중도가 된다. 그리고 우주는 주체들의 신교이다. 그래서 주체들의 우주의 모든 성원은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아까 세 가지 권리가 바로 저 세 가지 권리였고, 그리고 이 권리들은 각각 특정 종에 국한된 제한적인 것이다. 강은 강의 권리를 갖고 새는 새의 권리를 갖고 곤충은 곤충의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 권리의 차이는 질적인 거고 질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 제한적인 어떤 질적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권리, 이 다른 어떤 존재 양식의 자연의 권리를 파괴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에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성원들이 갖는 관계를 이렇게 이제 상호 의존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관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껐냐고요? 일부러 꺼졌나요? 제가 아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저희가 사단법인 선하고 지구법 강좌를 이제 몇 년째인가요? 몇 년 됐죠? 5년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한 해에 나름 이제 주제를 갖고 4번 정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그때 화제가 되는 그런 소재를 위주로 이렇게 지구법 강좌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지구법학이라는 그 것에 대해서 한번 제목이 이번에 좀 거창하지만 지구법학의 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과연 뭔가 저희도 사실 아직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한번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이런 이제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4개의 강좌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에 5월 달에 13일, 20일 이렇게 4번으로 나눠서 이제 지구법학을 하는데 오늘 박정 교수님 강의는 이제 지구법학의 서상적인 어떤 기본을 담고 있는 토마스 베리의 이제 주장을 조금 알기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지구법학이라는 것을 각 법 영역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 그래서 일단 경제법과 헌법 공부하시는 이제 교수님 두 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유엔의 이제 하모니 위드 네이처라고 이제 그 자연의 권리 옹호하시는 그런 이제 뭐 운동가들도 있고 뭐 학자들도 있고 법률가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모니 위드 네이처라는 플랫폼, 지식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활동 소개와 그다음에 과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또 뭐 모의 재판이라고 할까요? 뭐 세계에서 하는 이제 그런 오늘 이제 에콰도르 헌법에 뒤에서 이제 실제로 한 판결도 있지만 좀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서 모의 재판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미국 변호사님이 좀 준비해서 말씀하실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구법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포럼 대표이시고 또 법의 선에 또 이사장 하시는 강경진님이랑 최선호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매 단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여기 지구법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사상의 토마스 베리의 권리라는 것을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드렸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이제서야 드리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또 각자 받아들이신 그런 내용이나 그런 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우선 뭐 좀 질문이나 또 코멘트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좀 자유롭게 한번 좀 해보시고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할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더 토론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거 마이크를 써야 되나요? 네. 네. 부담이 안 돼. 센테인티즘이라고 할 때 보통 저쪽에도 계셔가지고 센테인티즘 얘기를 하실 때 고통 받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고통이 어떤 대상한테 가해지는 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이 대상이 고통을 인지하는 것을 말하나요? 후자를 말해요. 그럼 자연이 센티엔티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권리는 안 되죠. 네. 그 관점에서는 자연의 권리는 말도 안 돼요. 네, 그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죠. 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센티엔티즘, 뭐 바이오센트리즘 이런 거에 더 나아가서 토마스 베리는 지오센트리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그냥 제가 한번 붙여. 기존에는 에코센트리즘인데 에코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구 내의 어떤 생태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사고가 되는데 아까 레오폴드도 그 생태학자고 생성인 생태인데 이제 우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에코센트리즘 훨씬 어떤 사고의 지평이 우주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에코센트리즘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이제 지오라고 하는 걸 붙여봤는데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뭐 그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서 이전에 많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가 자연이나 혹은 지구에 있어서 더 나은 상태라는 거를 뭐 어떤 철학적으로라든지 증명을 해야지 그런 논의가 가능한 게 아닐까요? 지금 상태보다 그 전에 뭐 파괴되지 않고 스스로 재생할 수 있고 그 진화적인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지구라든지 어디가 주체성을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주체한테 더 나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주체가 선호한다라는 거를 결정하는 어떤 철학적인 논의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런 시도 같은 것들.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환경을 생태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 전제는 하여튼 그 전에 인간의 간섭을 하지 않았을 때 하여튼 자기 자체의 어떤 자생성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더 상위에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간섭하지 아니면 그런 어떤 자연 자체가 가진 어떤 자생성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여튼 인간 간섭 배제하는 것을 더 이제 배제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 입장이 이제 전제가 네, 그게 그냥 입장인 거죠. 뭐 그게 더 선한 것이라는 걸 어떤 증명하려는 노력 같은 거는 별로 없었던 거죠. 글쎄, 그건 생태 하여튼 그런 기본 전제로 이제 우리 환경법도 하고 생태학의 저는
자연의 예. 입장에서 보면 기본 전제가. 그건 뭐 자연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잃느냐 마느냐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간섭을 함으로 해서 생명을 아예 잃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쪽에도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마이크를 들고 말씀해 주시면 더 나은 것이라는 게요. 다양성을 기준으로 하면 인간의 간섭이 적을 때가 다양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인간의 간섭이 또 들어간 후로부터는 뭐 종의 개수라든지 종의 개수래 그 어떤 특정 종의 개체수라든지 그리고 막 그런 논의도 있잖아요. 동물원에서 사는 사자랑 실제 초원에서 사는 사자랑 실제 사자가 느끼는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행복감은 동물원에서 사는 사자가 높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논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졌었어요. 생명을 잃고 얻고에서 관점을 줄 수 있는 게 다양성이랑 실제 개체 수 뭐 이런 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논의의 전제로서 자연을 그냥 두는 게 낫다는 게 증명되었냐? 그런 논의가 그런 시도 같은 게 있었는지 애초에 이 논의가 나온 배경이 인간의 어떤 산업화 그런 걸 통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이미 그걸 깔고 있는 거죠. 이 논의를 시작한 이유가. 그러면 그 전의 상태가 더 나은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시작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9세기의 산업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간 자체도 공해에 의해서 많이 죽고 어떤 생태나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이게 먼저 논의가 시작된 거지 애초에 나쁜 게 증명되냐 아니냐 이렇게 논리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든 게 자연한테 서브젝티비티를 부여를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의 논의는 아직까지도 자연을 좀 타자로서 벗어나기 위한 게 이제 그 자연의 주체로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게 지금 아까 처음에 애초에 환경법이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한데 지금 철학적인 논의로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자 뭐 이런 식의 디스크립티브한 어규먼트는 어느 정도 그 기반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 실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노메티브 어규먼트로 나아가려면은 전 지구적으로 어떤 식의 논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법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되어야지 실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아까 추천드린 그 유엔 문서 그거 한번 쭉 보시면 아마 거기 어떤 뭐 네. 이렇게 실천 네,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고요. 에콰도르 헌법 또 그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 법원에서 이 법하고 상관없이 이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거기에 소개되고 있고, 그러니까 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의 권리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헌법에서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제가 여기 소개를 못했는데 소개를 안 먹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소개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 산림하고 그다음에 강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규범적 어떤 논의가 반영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저희도 이제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가령 DMZ 이 어떤 보호도 경전에 하여튼 인간의 간섭이 없어서 하여튼 잘 보호됐습니다. 하여튼 생태공원으로 하자
라는 그런 조건인데 생태공원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여튼 기존에 했던 그런 어떤 보호 관념에 따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DMZ를 입법을 통해서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식의 뭐 입법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저희들이 좀그 DMZ 관련 심포지엄 때 그런 논의들도 좀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뉴질랜드 입법이라든지 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나라의 하여튼 그런 입법 그런 그 운동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입법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뭐 소수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엔 문서를 한번 보시면 잘 학부생이신데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문제 제기 굉장히 학부생. 네, 학부생이요. 같이 공부 안 하실래요? 생명과학. 그러시군요. 잘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같이 그냥 알아가면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굉장히 여러 질문들 또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여기에는 뭐 토마스 베리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들어보지 못하시고 오늘 처음 또 들어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더 코멘트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공부 안 하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나들을 또 궁금함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좀 아까 우리 그 생명과학을 하신 분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타당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의 논의에서는 토마스 베리를 포함해서 생명과 생명체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문장만 봐도 인간의 영광과 지구의 황폐화를 이루게 되었다. 당연히 어떤 인간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타당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구의 황폐화를 가져온다는 저 말 안에는 황폐화라는 것을 전제하는 인간이 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토마스 베리처럼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인간의 어떤 뭐 산업화의 황폐화를 했다 해도 지구는 그 자체로 또 균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어떤 진화라는 게 발전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응하는 체제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이 가이아 이론이처럼 어떤 아마 지원하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만 그런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어떤 승태나 어떤 이런 뭐 긍정적 측면이 미묘하게 선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그 점에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이 전제된, 당연히 뭐 환경법원의 여러 생태는 인간이 전제돼서 생명체가 전제돼서 논의되는 건데요. 그러나 우주적 관점은 그런 생명체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층위의 그 균형을 그리고 조화를 말한다면 아까도 그 표현에도 보면 살아있지 않은 체제라든지 살아있는 것 뭐 이런 그 말도 있습니다만 이 지금 상태가 가장 아이디얼하다는 건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전제됐을 때 아이디어인 거고 단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자연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이 구성원으로서 이게 안정된 상태이지 또 이 뭐 어느 한 구성원에 의해서 이 균형이 깨진다 한다면 이 지구적인 혹은 전 우주적인 어떤 조화가 깨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인간 위주의 관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더 정리하지 않는다면 또 그룹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이 권리로서의 법적인 그 문제로서의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생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자연 모두가 다 이제 권리가 있다. 뭐 여기에 표현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때 권리란 말을 쓰지 않고 건강성이란 말을 쓰게 되거든요. 건강성. 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저것이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자연 있던 구성 모든 것들이 건강할 때 우리 서로가 관계되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센츄리라는 말을 저는 선호합니다. 네트워크 센츄리. 네트워크. 네, 연결망으로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물론 그걸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이 뜻에서는 그 지오센트릭한 것과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인간이라든지 특정 생명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큰 생명을 본다면 그건 결국 이 인간이나 생명체 없더라도 이 우주는 균형을 그 나름 균형을 이뤄 나갈 텐데 심지어 뭐 핵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다 생태가 망가졌어도 그건 우리 관점에서 망가지만 또 다른 균형을 이룰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 토마스 베리를 포함해서 이 큰 층위에서의 어떤 그 관점과 정말 인간이나 생명체로서의 관점이 반영된 층위에서의 논의를 좀 더 정리해야 이제 법적인 걸로 이제 구체화된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하여튼 이 논의 인간의 중심을 놓는 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란 저는 요 인간을 논의에서 배제하는 어떤 논의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토마스 베리도 분명히 인간을 그 진화의 어떤 축복으로 이제 보면서 인간의 어떤 책임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관점이 저는 하여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생명체 특히 인간을 배제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논의 그건 적어도 저한테는 좀 무의미하다 생각이 한쪽은 뭐 배우는 공감합니다. 네. 그런 것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을 명확히 할 때 법적인 체제로서의 조화가 가능하다. 네. 이건 정말 인간들의 책임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고 해야 될 거라는 것이 선이 명확할 때 오히려 자꾸 이거를 뭐 우주적인 얘기와 연결시켜서 할 때 법적인 지점으로 나가게 될 때 오히려 사상적으로나 혼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인간의 책임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이제 법적인 것을 한다면 하자는 입장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제도 사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서도 헌법에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도 마오리족 투쟁을 통해서 의회가 강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권리를 인정한 조례를 통과시켰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게 이제 실제 소송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정 안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소송에서 적용이 되어서 소송의 결과가 나타난 사례들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에콰도르 판결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 밖에 몇 개 에콰도르에서 몇 개 더 있고 그 인도, 콜롬비아 그다음에 하여튼 그 뉴질랜드 하여튼 몇 개 나라에서 이렇게 하여튼 그 강이라든지 빙하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유엔 그 문서를 보시면 그런 것들도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이나 빙하가 좀 한쪽에 원거나 피고라면 네. 반대 측의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권리라고 해야 되나 이건 어떤 거랑 이렇게 주로는 이제 조건이 한 건가요? 하여튼 너무 이제 오염이 심한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강을 대변해서 내가 주정부라든지 하여튼 정부를 상대로 뭔가 하여튼 보호 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청구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강의 이익을 훼손했을 때 그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자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콰도르 강의 침범이랑 도로 개발이라는 네. 게 문제되는 건데 네. 거기에 있어가지고 적용되는 어떤 판단 어느 쪽이 더 뭐 이렇게 5월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준거 기준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이 될까요? 취지가 네. 권리 권리성, 위기성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질문의 말해. 취지. 네.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의 이익이라고 하고 이쪽에는 뭐 자연 강의 보호 가치 이런 게 일단 충돌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럼 판단은 이게 네, 그 판단 기준이나 뭐 증거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해낼 수 있는지 어느 쪽을 더 보호해야 될지 뭐 그런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어느 쪽이 더 이제 우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가치의 문제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헌법학자들은 그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은 어느 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이 경향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런 가치 어떤 관계성을 위계성을 이제 에콰도르 헌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좋은 삶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로부터 자연과 좋아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보면서 어떤 그렇게 이제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이 해석을 할 때 이제 자연의 권리가 그 밖에 어떤 경제적 권리라든지 재산권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해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헌법에서 그런 가치관의 어떤 우선성을 어쨌든 헌법이 이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거고 그게 이제 법원에서 해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따른 이제 판결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만금에서는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하여튼 같이 어떤 위계성이 없다는 전제를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영 과정에서 개발의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어떤 예를 들어 뭐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면서 우리가 이 개발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인간 이익이 이제 증대된다고 하는 반면에 이제 개발로 잃게 되는 그런 환경의 가치는 이제 환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이 형량 과정에서 저는 그게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이 개발 가치에 편향되어 있다 의사결정에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런 관계를 그런 가치관의 관계를 하여튼 저는 헌법에서 정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때 헌법 논의할 때 좀 관여도 생태헌법이라는 걸 들면서 이제 관여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입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선언이 돼야지만 법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마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자연의 권리를 적용을 해서 우리 이번에 평창 스키장 개발하면서 가리왕산 그 경우에 과연 이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제 자연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원고 적격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적격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러면 아까 이제 자연의 권리로 일단 하여튼 복원할 자연은 이제 복원되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제 소송을 통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애초에 예를 들어 그런 스키장 개발이라고 하는 승인 처분을 다툴 수가 있을 거고 승인 처분을 이제 다툴 때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 심사의 그 대상은 이제 그런 개발 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을 할 때 승인 처분을 할 때 얼마나 자연에 대한 존중 의무를 다하였는가.
그런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그 처분의 이유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의 존중 의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변호사라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자연의 존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첫 번째, 현행 관련법을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다 준수를 하였는지 이걸 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 부분인데 이 자연을 훼손하고서라도 여기에 스키장을 건설해야 될 어떤 절대 필요성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저는 이제 대안 검토 부분으로 저는 좀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키장이 필요한데 스키장 가리항산이 개발을 통한 스키장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그 밖에 어떤 인접한 무주 스키장이라든지 다른 쪽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좀 자연에 대한 존중 의무의 위반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개발 승인 과정에서 어떤 보건 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이 되었는지 그런 보건 계획들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승인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자연에 대한 존중 의무의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 뭐 대안 검토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자연의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자연의 권리와 이익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자연의 존중 의무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무에서 이런 논의들을 한다 그러면은 어떨까? 훨씬 더 이렇게 좀 저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개발 승인 처분이 나더라도 이 이후에 하여튼 복원이 제대로 안 되고 한다면 또그 가리왕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복원을 하라라고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은 그냥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하는 그런 소하고는 훨씬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리왕산이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훨씬 더 가리왕산의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사법 심사에 초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연의 권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막 철학 막 접근하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실용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 보호의 어떤 새로운 어떤 좀 더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렇게 자연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훨씬 이제 기존에 어떤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좀 주장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말씀드렸지만 그 권리 간의 가치 간의 어떤 위계성을 일단 잠정적으로 정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사가 일단 잠정적으로 자연 보호 가치에 잠정적으로 우선권을 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쪽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저는 제가 그리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희 나무에서 토마스 베이 공부하고 계시죠? 그냥 우주 이야기를 읽긴 했는데요. 따로 깊이 공부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니까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자연을 존중하면 뭐 가리왕산이나 새만금 예로 들어서 그렇게 개발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자연을 존중한다는 것만으로 개발을 저지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자연에서 얻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이 자리도 사실 원래 원시 자연이었던 곳이고, 다 모든 물건도 다 자연에서 얻는 건데, 물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가치의 조정,
나 이런 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정도의 차이 이게 아까 여기 양쪽에서 해주셨던 질문들이나 말씀들이랑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정도를 어떻게 정할지 네. 그거가 저는 네. 물론 뭐 그 말씀하셨던 아직 못 본 그 UN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정도. 네, 이 정도를 어떻게 정할지. 그럼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강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럼 거기는 절대로 강을 훼손하지 않는지, 네, 도로 건설을 전혀 하지 않는지,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일종의 조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네. 그건 일반론으로 사실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반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일단 잠정적으로 하여튼 자연 가치를 우선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하여튼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고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가치를 훼손하고서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필요성이라는 것은 하여튼 각 나라마다 참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라에서 이제 사실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그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도 아마 이제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자연의 권리가 인정이 된다면 이 인정 자체가 저는 이제 교육적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이렇게 자연의 권리라는 게 이상하지만 일단 그게 법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노출됐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서서히 어떤 사고의 어떤 전환, 태도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제가 교육적 효과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도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조금씩 의식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요런 이제 논의를 통해서 그런 효과 같은 걸 좀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에콰도르도 2008년에 이제 이렇게 헌법에 이제 도입이 됐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뭐 자연의 권리가 에콰도르에 확산이 돼서 이제 뭐 아주 뭐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에콰도르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관광 그다음에 그 자원 추출형 경제가 그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석유에 기댄 자원 추출형 그다음에 산림 개발 그리고 그 헌법이 2008년도에 도입됐지만 여전히 하여튼 그 석유 개발 그다음에 광산 개발 이런 것들을 정부가 허가를 해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규범 따로 이제 현실 따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정치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개발을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자연의 권리가 있고 시민들이 그 자연의 권리를 원용을 해서 어쨌든 부분적이지만 뭔가 제동을 보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하여튼 뭐 자연의 권리 이후에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우리 분명히 그 현실을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교육적 효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어쨌든 제동을 볼 수 있는 뭔가 하여튼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장점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한 2분 정도 조금 더 의견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궁금했던 건데,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형식으로 물어보자면은, 2001년에 토마스 베리가 The Origin, Differentiation and Role of Rights라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 글에 영향을 준 게 뭔지, 아까 교수님이 간단히 스톤 교수님의 글이나 로더릭 내쉬의 The Rights of Nature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싱거 교수나 아니면 테일러 혹은 레오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토마스 베리 이 The Origin, Differentiation and Role of Rights는 어떤 영향으로 좀 생겨나는지 그런 질문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지구 법학론에 영향을 어떤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그다음에 신층 생태학하고 마지막에 이제 스톤 교수의 이제 자연물의 권리로 이게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권리의 분화, 권리의 기원 분화, 보시면 맨 뒤에 그 다음에 네, 이런 내용인데 보시면 제가 돼지윤리라든지 신층 생태론, 그다음에 스톤 교수의 자연물의 권리로 이건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씩 봤을 때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죠. 하여튼 자연물의 권리론이니까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론에 보면 역시 존재론적 규범론을 이제 레오폴드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대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악이고, 그다음에 그 대지 공동체를 보호하고 증진하고 하는 것은 선이다. 그런 존재론적인 규범론을 폴드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까 보셨지만 그 같은 어떤 존재론적인 규범론을 이제 주장을 하고 계셔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 신층 생태학에 보면 이제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도 이제 큰 자아로 이제 우주를 이야기하고 작은 자아로 이제 인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그런 것 보면은 이제 좀 논리 구조가 이제 비슷하니까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건 하나의 주장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하여튼 그런 논의들을 제가 보기에는 우주론을 이제 끌어들이면 어떻게 보면 최신 과학론이죠. 우주론을 끌어들이면서 훨씬 논의가 크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요. 이쪽에도 몇 분이 계신데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늦게 와서 코멘트하는 게 쉽지 않은 모르겠습니다. 지구법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면서 결국은 이게 인간이 본인의 어떤 본연의 지위를 자각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인간이 어떤 자연에게 뭔가 권리를 부여하는 입장이 아니라
원래 있던 위치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고 자연에 대해서 대리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법 체계 내에서 자연의 권리라든가 강의 권리 이렇게 그걸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일단 하겠지만 그렇게 그 현실의 어떤 사법 체계 내에서 인정을 못 받았을 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연을 대리해서든 후견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그 현실의 어떤 법체계 한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없을 때 어떤 우리가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에요? 저항권 헌법으로 넘기시면 다음 주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공감을 굉장히 끄덕끄덕했는데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네, 질문 가능. 답변. 네. 그냥 뭐 같이. 네, 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또 네. 다음 주에 또 헌법 하시는 우리 오동석 교수님께서 또 다른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오늘 그 교수님께서 UN 그 홈페이지 얘기하셨는데 뭐 세 번째 강좌 주제에 이제 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좀 시간이 다 되시면 4번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요. 뭐 제대로 잘 못하는데 이렇게 또 인사말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원 선의 이사장 하시고 또 포럼에 지구와 사람 대표하시면서 이 관계 전체적으로 이게 또 기획과 여러 가지 준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금씨 변호사님 말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단법인 처음과 지구와 사람이 지구법 강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거는 2015년부터 4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공부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지구법이 너무 낯설다는 좀 겁이 나서 연관된 생태 위기 과제를 쭉 다뤄왔어요. 그래서 동물권도 다뤘었고 미세먼지, 기후변화. 올해는 이제 지구법 교재를 낼 준비를 하면서 좀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지구법학을 정리하고 좀 함께할 분들도 좀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사실 조금 반응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개별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자연의 권리 중심으로 회장님이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답답한 그 문제의식들을 여전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크게는 은지영 교수님이 아주 큰 관점에서의 생명과 그 개별적 구체적 차원에서의 생명체 차원에 대한 보다 명료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의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이런 생태 쪽 공부하면서 뭐 작게는 대한민국, 뭐 북한, 또 아시아 세계의 뭐 우주까지 나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만 고민이 항상 끊기지가 않아요. 정말 그 제대로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이 끊기지가 않고 아주 큰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너무 나와버렸잖아요.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로 가자는 거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 베리에 대한 언급들도 계속 나올 텐데 토마스 베리가 새로운 어떤 산업문명에 대한으로서의 생태문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과학과 과학기술이거든요. 그 여성의 역할을 중요시하는데 지금 기후변화나 미세문제도 그 기술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뭔가 근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어렵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꼭 지금의 이 지구뿐만이 아니고 매 시대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 인권이 나왔던 것도 그 시대의 잘못에 대한 어떤 한거였고 고치고자 하는 노력으로 결집된 거고 또 지구선언이 지금 인권선언의 다음 시대적 과제라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인간의 존엄도 그때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근데 오히려 생명의 존엄은 토마스 베리 시도는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진화되거나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배경으로 할 때 인간만이 뭐 그 진화에서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하기에는 매우 난처한 그 과학적 사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오늘 일단 저희의 조심스러운 시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떠셨는지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계기로 함께 어떻게 사는 게 나 자신의 삶과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찾는가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사단법인 선에 정가영 변호사님 연락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선의 정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지구법 강좌 오늘 첫 시작이라서 저희가 간단하게 맥주와 함께 디프리 음식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이랑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 저희가 좀 다른 디프리 자리를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 되시면 다과도 좀 드시고 맥주나 차도 한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